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진짜 불장을 오게 할 수 있는 트럼프의 계획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TV만 틀면 유튜브만 열면 이더리움 마케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톰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톰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어제 폭스뉴스에서 바네크의 CEO가 참고로 이분의 성함도 바네크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운용사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분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찬양을 했다고 해요. 자, 한마디로 이 인터뷰를 요약하자면 이더리움은 월가의 토큰이다. 월가의 돈이다. 야, 굉장히 입에 착 달라붙는 내러티브 하나를 또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했는데 이더는 도대체 뭐냐 했는데 월가의 돈인데요. 야, 굉장히 입에 착 달라붙죠. 물론 이제 본인들의 ETF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도 나왔겠지만 이분의 영상을 인터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스테이블 코인들 당신들 다 쓰셔야 될 텐데 월가가 쓰든 누구든 쓰시려면 이더리움 고속도로 안에서 써야 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북적북적하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가격을 얼마까지 갈 것이다 예상은 하진 않았지만 월가의 돈인데요. 이 내러티브가 야, 참 입에 착 달라붙는구나.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쯤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13F 파일링을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무려 7.2억 달러 상당의 비트가 아니고요. 이더리움 ETF를 들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산 게 아니라 과거에 샀던 거를 이제서야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저는 골드만삭스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에 진짜 옛날이죠. 블록체인은 좋은 거고 비트코인은 나쁜 거. 이 내러티브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걸 10년 넘게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관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21년도에도요. 우리 이더리움 보유자들 아시겠지만 항상 들었던 게 너는 너무 느리고 비싸.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될 거야. 특히나 디파이 서머 왔을 때도 너네 과부하 걸려서 너 해봤자야 취약할 거야.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 중에는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앞으로 JP모건이나 뭐 뱅가드나 이런 곳에서 이더리움 ETF 많이 들고 있지롱 이런 얘기를 또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21년도에 꽤나 유행했던 마케팅이었는데요. 바로 유명인이나 뭐 가수나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죠. 자, 빅션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래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이 콘서트장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뭐 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눌러보니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다가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스탭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 또 뭐 있지? 하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XRP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플도 있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은 크립토에 대한 뭐 공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안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내러티브, 이런 마케팅이 과거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예전에도 영화 배우나 뭐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현재는 정말 공룡 같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옛날 마케팅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한국 뉴스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한국인들의 투심이 지금 놀랍습니다. 그 한국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리플을 제치고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계속 상위권입니다. 리플을 제꼈다는 게 저는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의 코인은 리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리플이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전히 글로벌 영향력 중에서는 이건 뭐 부동의 1위가 비트코인, 부동의 2위가 이 거래량 기준으로 이더리움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다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량 순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거래량 순위고 다른 말로는 즐거운 순서, 마케팅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XRP를 지금 앞지른 지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1위였다가
지금 오랜만에 크로노스라는 트럼프가 선택한 코인, 본인의 플랫폼에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좀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무튼 XRP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에게까지 인기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래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하긴 어려웠거든요. 좀 뒤로 밀려 있고 또 최근에 위하나 스테이블 코인 열풍으로 뭐 네오랑 퀀텀이랑 막 뛰어 올라가다가 위 상위권 가다가 다시 뭐 탑10 밑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좀 인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이제 뉴스를 보면 강세장 안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긴 맞다. 근데 이걸로는 불장까지 가기에는 저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진짜 불장으로 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전에 강조를 드렸던 전략 비축, 특히 미국 연방 정부의 전략 비축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줄줄이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이런 순으로 갈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얘기한 건 의미가 없죠. 더 내부자고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예전 구 백악관 이제 코인 자문위원장이 올해 확실히 SBR 즉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법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거의 뭐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보 하인즈라는 30살, 지금 만 30세 굉장히 젊은 분이죠.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비트코인으로 시작하겠지만 저는 뒤로 넘어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순으로. 자, 비트코인 준비법이 올해 안에 확실히 통과된다. 네, 지금 불과 백악관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테더라는 굉장히 큰 회사에 그 전략 고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테더가 섭섭치 않게 굉장한 보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누구보다 이 미국 정부에서 크립토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뭐 정보, 내부 소식을, 소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건데 이 말이 틀린다면 밥값을 못한 거겠죠. 아마도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 있게 정말 눈 딱 뜨고 지켜봐. 올해 안에 꼭 될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두 개가 올해 안에 되느냐?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통과가 될 거고 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이다. 코인이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이 법안인 거겠죠. 그래서 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 중립적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고요. 축적을 한다. 즉 팔지는 않고 예산 중립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저는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될 거라 예상을 했었고 또 이틀인가 3일 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스캇 베센트가 이때도 이분이 이제 폭스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아나운서가 그때 당시에 금에 대해서 전략 비축이나 뭐 금 얼마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니까 스캇 베센트가 뜬금없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뭐 잘하고 있고 뭐 한데 말실수가 하나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지만 이라는 여기에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말이 되냐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스캇 베센트가 집에 와서 뭐 이건 아니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익스플로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전략적 예산 중립적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탐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또 썼다가 이거 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야 이제서야 탐험한데 뭐 언제 탐험하고 있을래? 좀 서둘러라 이렇게 또 문매를 맞았던 기억. 아무튼 스캇 베센트든 아니면 내부자인 뭐 보 하인스든 또는 트럼프가 또 최근에 401k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했잖아요. 이런 괴를 같이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이 SBR 전략적 비축은 되긴 될 것 같다. 근데 우리의 이제 궁금증은 언제냐잖아요. 언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올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 뒤로 밀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트럼프의 계획을 한번 세부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기사의 이제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사실 25년도 3월 6일에 이미 SBR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사에서 표현이 나오죠. 이미 연방 차원,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 비축과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외의 디지털 자산, 요게 바로 이더리움, 뭐 XRP, 솔라나, 에이다겠죠. 요것들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 자산 비축고가 설치가 이미 됐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매수 방법이 안 나왔다는 건데요. 요거를 저는 늦어도 5월까지는 발표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스코프 센터는 트럼프에게 보고는 했는데 트럼프가 요거를 공개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미 됐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3월, 4월, 5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3월 7일에 우리 크립토 서밋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막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야, 전략 비축 나오는구나. 근데 뜬금없이 사람들은 요때 기대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서밋 전에 선빵을 날려버립니다. 5개의 크립토가 미국에서 전략 비축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기분을 내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에이다를 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매도 계획을 세워두세요. 지금 다 3월 7일, 3월 7일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루 전에 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었어야겠죠. 뭐 스테이킹을 풀어놓든지, 뭐 분할 매도를 걸어놓든지 해서 이런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 팔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뭐 번개처럼 도둑처럼 올지 몰라요.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을 때는 하루 전에 해버리고 그래서 뭐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3월 7일에는 오히려 내용이 없다. 뭐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냥 세레모니만 하면서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슉슉슉 우리의 예상을 피해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월에도 기대감이 꽤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관세 폭탄을 뻥 터뜨리면서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를 벙찌게 만드는 뭐 이런 정말 우리의 예상을 웬만하면 피해간다.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월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본인이 관세 전쟁을 벌였으니까 관세를 정리를 하고 있었겠죠. 특히나 저는 여기에서 놀랐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물론 이제 시진핑이 먼저 연락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뭐 140%, 160% 싸움하고 있다가 이 정리하는 걸 볼 때 야, 이건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물꼬를 터놓고 지금 뭐 이제 뭐 국채도 그렇고 유동성 준비를 하고 있고 또 BBB라는 법안이 있었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본인 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많이 넣겠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을 같이 끼워 넣습니다. 원래 그거 따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과시키면서 미국 부채를 5조 달러까지 위로 쭉 올려놨습니다. 물론 트럼프 성에는 안 차죠. 이 트럼프는 이제 부채 한도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총알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통해서 이제 후반전을 도모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준비 단계, 즉 연말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플라리티 법안도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빠르면 10월 말까지 통과를 시켜서 트럼프 책상 안에 갖다 놓겠다. 아무튼 늦어도 4분기 안에 벌어질 일 같습니다. 그리고 ETF 각종 알트코인도 10월쯤에 데드라인이 몰려 있고 SBR 이것도 올해 안에 될 거라고 보 하인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거는 SLR 규제 그 은행들 그 유동성 공급해주는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패드에 막 이 사진을 지금 물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다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최근에 기사가 있었는데요. 조지 소로스 큰 민주당 후원 이제 하는 큰 손인데 조지 소로스를 뜬금없이 트럼프가 뭐 공격을 해서 이 폭동들 이렇게 지원해주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통해서 연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참고 상황.
그럼 7월에서 8월에 왔었던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뭐 DAT 전략 비축 마케팅은 누가 고안한 거냐? 트럼프랑 관련이 있냐?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랑 무관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트럼프의 힘이 크긴 한데요. 또 뒤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블랙락이다 뭐 여러 뭐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트럼프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세력들이 볼 때는요. 사실 이만하면 뭐 4년 사이클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만하면 올라와야 되는데 트럼프가 말을 듣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그들의 각본대로 이더리움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엄청나게 터지지는 않고 있구나. 뭐 뒤에 뭐 피터 트리다, 톰 리다, 조셉 루빈이다 이런 건 저는 트럼프랑 무관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목표는 마가를 통해서 관세 빨대를 꽂아서 미국만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겠죠. 본인도 전력 비축 어마어마하게 해서 최근에도 지금 크로노스라는 코인을 본인의 그 SNS 플랫폼 코인으로 만들고 비축을 하고 뭐 스테이킹을 하고 한다고 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인의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요. 그 주위에 뭐 아들이나 뭐 여러 이제 그 협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욕심도 끝이 없다. 아직도 비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3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잘 되면요, 삼선 당연히 좀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금리를 내리고 싶고 이 관세 폭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국채 금리는 스캇 베센트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물가잖아요. 이 물가 때문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못 낮추고 있었는데 이것도 트럼프의 계획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가장 필수품인 기름값 낮추면 돼.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가면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드릴 베이비 하면서 미국 회사들에게도 기름 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름 회사들이 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뚫으면 뚫을수록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요. 관세 협상을 하고 할 때 관세 깎아줄 테니까 우리 거 석유 사, 우리 거 LNG 사. 한국도 뭐 잔뜩 이제 산다고 아마 했을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동에 가서도 미국 거 석유 사. 계속 홍보를 하고 오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물가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도 개입하는 것도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물가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의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동성은 늘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드를 이제 거의 장악을 한 것 같고요. 또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국채를 매수를 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는 굉장히 과거 계획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이 본인만의 머리에서 나오진 않았겠지만 트럼프의 계획이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거대한 유동성과 여러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정말 핵심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미국 연방정부의 이 전략 비축입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과 이 전략 비축이 만났을 때 물론 ETF랑 클래리티도 중요하지만요. 이 두 개 만나면 폭발한다. 정말 큰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유동성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사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누적 개념으로 보면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유동성 밑에 분모에 미국 부채를 집어넣으면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긴 낮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밑에 부채를 넣어놨더니 거의 뭐 이거는 팬데믹 수준으로 뭔가 사고가 터져도 괜찮을 만큼 유동성이 오히려 줄어들어 보인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 빵꾸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만큼 지금은 유동성이 늘어나 있지는 않다. 근데 그마저도 그러니까 누적 개념으로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한된 유동성마저도 지금 이 분홍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유동성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유동성에다가 이더리움 마케팅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더로 오히려 뭐 비트 팔아서 이더 가는 뭐 고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요런 상황이다. 아직 충분히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한국의 유동성은 어떨지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아니, 글로벌은 아니죠. 한국의 유동성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줄어들진 않잖아요. 어느 나라나 유동성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건 누적 개념이고요. 하나하나 월별로 한번 따져보면 최근 10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누적이긴 하지만 월별로 보면 최근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21년도에 한국도 돈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뾰족뾰족한데 22년, 23년 들어서 뭐 거의 마이너스로 갔다가 거의 뭐 스포츠 머리처럼 잔디 나는 인형처럼 별로 재미가 없다. 유동성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6월 들어서 추경도 하고 민생지원금도 하고 뿌린 것 같은데 왜 한국마저도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차가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조차도 돈을 많이 뿌렸지만 그 유동성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월별로요. 이렇게 증가율을 보면 여기 24년 12월부터 5%, 4%, 5%, 4%, 5%, 6%, 또 5.4% 아직까지 한국조차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하물며 미국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결국은 세계를 막론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 방식, 예전 방식대로 유동성의 바닷물을 아마 폭발시키겠지만 트럼프도 뭐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물 들어오기 직전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방식, 즉 코인 전략 비축이라는 물길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미리 찜해놓은 자산들 위주로 가장 먼저 띄울 거고요. 가장 오래 띄울 거고 가장 높이 띄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을 하고 싶을 만한 코인들을 혹시 모를 조정이 있으실 때마다 잘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